트럼프가 기대를 하는 것은 이제 그거죠. 1기 때 내가 중국만 때렸더니 애플 같은 데가 공장을 미국에다 지을 줄 알았더니 베트남 가서 짓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좀 미국으로 오게 하고 싶은데 이 중국만 때려서는 안 되겠구나. 베트남도 때리고 태국도 때리고 다 때려야겠구나. 애플이 갈 법한 데를 다 때리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번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야 대부분 소비자가 미국에 있을 테니까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만 때릴 때는 중국에다만 공장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베트남 이런 데 막 있잖아요. 네네. 가전제품 만들고 네. 휴대폰 공장이 베트남에 있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막 기껏 중국 피해서 갔더니 이제는 베트남에 46%씩 때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원한 것은 야 다들 이제 미국으로 공장 짓겠지. 여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법인세도 늘고 엄청 이제 하겠지를 기대하고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야 이거를 내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쳐. 완공이 될 때쯤이면 트럼프 임기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또 관세를 낮춰줄지 모르니까 아니면 심지어 트럼프 임기 중에도 지금 낮춰줄 수 있잖아요. 네.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만 믿고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 시장의 비중을 좀 줄이자. 마치 우리가 중국에 막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막 팔다가 2017년에 갑자기 한한령을 때려 맞고 큰 손해를 당장 봤지만 중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네. 유럽이나 북미나 동남아나 이런 데로 막 가서 지금 살아났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이 당장 미국 시장을 이제 좀 포기하는 거는 손실이 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미국의 비중을 좀 줄여보자. 대신 우리 제품을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좀 더 많이 팔아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 현대차처럼 올인할 거냐 아니면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중국으로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냐. 자기네들 제품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동차냐. 네, 경쟁력이나 경쟁사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미국으로 막 공장을 지으러 들어가진 않고 있고 약간 지금 관망하면서 네. 여차하면 미국 쪽보다는 중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트럼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을 띄워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진핑의 리더십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뭐 퀄컴이라든지 뭐 BMW라든지 뭐 이런 CEO들도 다 이번에 시진핑 만나러 가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좀 불안정하니까 관세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못 믿겠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이게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 더 할 거라고 그러는데. 삼선. 네, 삼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막 골머리를 싸매기보다 중국 그동안 좀 이제 등한시했던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주식이 박살난 겁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근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6% 혼자 나고 자 이게 공격한 사람하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공격한 국가의 주가가 제일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맞은 국가는 뭐 한 1%? 2% 정도밖에 안 내리고 중국도 뭐 별로 안 내리고 있고요. 한국도 코스닥은 별로 안 내리고 있고. 그나마 잘 버티고 코스피는 좀 내리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은 쪽은 1% 내외에서 하락을 하는데 때리는 애는 6%씩 하락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이 명확한 거죠. 이건 미국이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숫자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에요. 왜요? 한국은 지금 딱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선까지 엄청 새로운 장이 지금 막 펼쳐지고 어떤 이렇게 막 용트림이랄까요? 새로운 정권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 있어서 막 희망이
지금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네. 다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 물론 취임해봐야 알겠지만 그 전까지 트럼프 취임 전에도 기대감이 얼마나 컸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대는 이런 증시가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한국이 그나마 미국 관세도 제일 덜 때려 맞은 편이죠. 그쵸. 그나마. 그쵸. 예, 25%면은 그 선방했다. 그나마 뭐. 예, 네. 이미 그렇게 맞았고 그 다음에 막 정권 교체도 지금 일어나려고 해. 그리고 공매도 풀려서 외국인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 네. 이런 조건을 가진 한국 증시를 굳이 놔두고 미국 그 먼 곳 증시까지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해하고 그런 거를 다 견뎌가면서 왜냐면 사면 올랐거든요. 돈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화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려가죠. 네, 환율이 많이 내려가죠.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선거 기간 대선 때 이럴 때는 보통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네, 기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그랬고 환율이 엄청 이제 안정적으로 그래요? 가요. 네, 그러니까는 원화 강세도 이제 막 나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만족이 되고 있는 한국 증시를 굳이 외면을 하고 그 힘든 곳에 가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안쓰럽죠.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게 처음이면 사실 그럴만해요. 또 우리가 두 번째 겪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 트럼프 임기 때 어땠는지가 다 기록이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미국 증시는 좋아 하면서 했던 본인들의 잘못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주식시장 쪽에서는 명백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명제입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면 코스피가 많이 오른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주식 쪽에서는. 네. 보수 쪽이 집권을 하면 네. 틀리지 않는 명제가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예요. 그래요? 네, 굉장히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1,450원을 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보수 정권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역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업종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그때이든 시대상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딱 특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닷컴 버블, 네.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때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주식도 엄청 올랐고. 그래요? 네.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만을 이제 나열을 해드린 거고, 이제 이걸 이어서 해석을 시작하기, 이어 붙여서 이것들을 이제 엮어서 해석을 들어가면은, 네. 이제 악플이 엄청 달려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북한과 관계 개선이 있었다.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사실. 보수 때 환율이 많이 올랐다. 이건 다 그래프로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네, 숫자로 다 찍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이어 붙여서 진보 정권 때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긴장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올라간다 라고 이 사실들을 이제 붙여서 설명을 하는 순간 좌빠다. 특히 북한은 또 극우층들이 막 몸을 부르르 떠는 네. 그런 주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어 붙이는 거는 뭐 여러분의 영역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이제 증시의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공매도 재개의 결과 나왔죠? 네. 지금 이제 원래 망해 있던 애들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나왔죠? 25% 확정됐어요. 네. 그 다음에 탄핵, 인용 확정됐습니다. 네. 다 세 개가 픽스. 확정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사실 간단해요. 일단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3일 대선 준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뭐가 많구나.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좋아.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는 거고 네. 탄핵을 안 당한다면 네. 이런 어떤 큰 기회를 내가 대선 준비 쪽으로 이제 가겠어 라고 하시는 게 1번. 2번은 네. 나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겠어. 이거는 이제 대선하고는 조금 무관하죠. 이거는 이제 관세 이슈죠, 관세 조금 이슈. 더 중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세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한한령도 풀린다고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11월에 경주 에이펙에 또 참가를 하면 한한령이 풀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혹시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과 친한 관계를 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굉장히 막 칭송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막 합니다. 환구시보 이런 데에서. 좋은 지도자라고요? 똑똑한 지도자다. 똑똑한 지도자라고요? 네. CAC의 발언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환구시보에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을 좋게 하는 기사가 났어요. 네. 그 발언을 이제 소개하면서.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아예 그래 중국 매출이 큰 쪽으로 가겠다. 그 2번. 네. 3번은 나는 233740을 그냥 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233740은 네. 아마 지지난번 네네. 촬영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33740은 제가 이제 탄핵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이 탄핵안이 국회 계엄. 계엄하고 탄핵안이 그 국회 200석 네. 해가지고 넘어가서 네. 헌재로 넘어가서 그 초기에 제가 사라고 했던 네. 코덱스 150 레버리지. 레버리지인가? 네. 뭐, 아무튼 233740. 233740 네.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나서 9,000원 가까이 갔다가 맞습니다. 다시 이제 이런 악재들 때문에 6,000원대로 내려와 있죠. 네. 그게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잘 모르겠고 233740 사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6월 3일 기준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제 대선이면은 이제 경선, 본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그런 테마주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빡센 거 말고. 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예, 오늘만 해도 막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어지러우실 수가 있는데 저라면은 오늘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 저출산이라든지 출산? 저출산 아니면은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공약들 이제 나올 거 있잖아요. 네. 어차피 공약을 그렇게 발표할 거잖아요. 아...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재명 테마주도 올랐었고 김문수 테마주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저출산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아직은 뭐 대선 공약집 이런 걸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거기도 경선을 나름대로 하고 형식상으로라도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공약집을 발표하겠죠.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공약이 막 나올 건데 지금 제가 조금 덜 오른 분야로 보고 있는 거는 AI예요. AI 쪽이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쪽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물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AI를 죽이자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AI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막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AI 쪽으로 뭐 일자리를 해야 된다. 산업 요원을 뭐 AI 회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뭔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솔트룩스라는 AI 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가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인연이 좀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가상인간 이재명을 이제 솔트룩스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솔트룩스가 버추얼 휴먼인데 이재명 얼굴을 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대선 캠프에 공급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간담회하고 이랬을 때도 참여했었어요. 솔트룩스가 그나마 조금 좀 덜 주목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건데 언젠가 또 AI 쪽 이 주목을 받으면 그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솔트룩스를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이제 이유식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에르코스가 있고요. 꿈비라고 애들용 그 침대, 가구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뭐 에르코스나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은 안 돼.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육아와 관련된 그런 주인데 오늘 되게 많이 다들 올랐어요. 진짜 빨라. 인용된다 하자마자 그냥 일자리는 원티드랩, 원티드라고 일자리 구인 구직하는 그런 인크루트 같은 겁니까? 인크루트 같은 거죠. 네.
원티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티드랩, 그다음에 오픈롤, 사람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어요. 이 회사들은 이제 일자리 정책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근데 뭐 얘네들도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선 하면은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는 특히나 여권의 유력 주자인 김문수 장관이 하필이면 어디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공약 내세울 거 일자리 공약밖에 없어. 자기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원래도 그냥 대선주였는데 김문수 장관 쪽으로도 지금 가 있어요. 정책을 발표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 회사들한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죠. 아, 그래요? 일단 뭐 정부가 직접 이런 거를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사업을. 우리 뭐 이번에 뭐 한 2천억 원짜리 규모의 사업을 할 건데,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할 건데 원티드랩 같은 니네가 좀 대행해라.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갑자기 그 취업 그 희망자들을 막 모으고 이 못 하잖아요.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티드랩에서 대신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위탁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매출이 늘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뭐 이런 사업으로 이번에 뭐 한 200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원티드랩 니네가 좀 대신 200명 모아줘. 돈 주면서. 이렇게 되니까 오르는 거죠. 그럼 저출산 같은 경우도 바우처 같은 걸 이제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꿈비에 뭐 침대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책이 나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되게 명확합니다. 내가 대형주 중에서 중국 시장 쪽을 하고 싶다. SM. 네. SM 하시면 되고요. 네. 이해가 빡 됩니다. 이거는. 네. 공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형주 중에서 내가 중국 쪽을 좀 하고 싶다. 디어유. 네. 이것도 들어봤습니다. 디어유는 이제 버블이라는 앱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K-팝 가수들이 입점을 해 있고 팬들이 이제 거기 유료로 가입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이런 메신저 플랫폼이에요. 버블. 텐센트 뮤직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곧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소형주 중에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머스라는 또 이제 회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소형주로 갈수록 이제 좀 생소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엔터줍니다. 이제 중국 한한령 풀리고 이러면은 공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SM, 디어유, 노머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당연히 화장품부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화장품도 좋죠. 화장품도 좋아요. 한국콜마.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하겠다. 네. 한국콜마 실리콘2. 이런 것들 다 아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국콜마 하면은 또 조선미녀 선크림. 맞아요. 굉장히 이제 좋은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형주로는 뭐 많죠. 화장품도 워낙 많아서 VT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고, 소형주로 가면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러니까 소형주로 가면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대박이다. 위에는 아는데 이 밑에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처음 들어보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크림을 많이 만들어요. 또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중국 비중도 좀 있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삐아라든지 뭐 이런 좀 여러분 생소하실 만한 그런 또 소형주들 되게 많고요. 토니모리니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대형주 요만큼, 중형주 요만큼, 소형주 요만큼.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화장품주들도 좋고, 엔터주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화장품 엔터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또 관세도 상관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관세랑도 무관하다 해서. 그렇죠. SM.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중국 비중도 크고 관세 영향도 없어. 그러니까 엔터주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엔터가 탑픽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엔터. 중국으로 가겠다라면 저는 엔터를 좀 더 좋아하고, 화장품주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살짝 조금 개수도 좀 너무 많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한령이 풀린다 하면 K-팝 아이돌들이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게 풀리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제재가 풀리는 거잖아요. 화장품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K-팝 아이돌이 들어가면 그 영향으로 그 아이돌들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화장품이 많이 팔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건 2차적인 거고, 직접적인 거는 당장 그러네요. K-팝 아이돌 공연하고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게 우선이죠.
그게 먼저죠. 그다음에 게임도. 아, 게임 쪽. 네, 게임도 이제 중국이 출시해가지고 중국에서 반응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런 중국과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선, 중국, 그렇죠. 233, 740.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거 다 하시겠네요. 저는 일단은 대선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 거. 왜냐면 눈앞에 이게 뻔히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게 있는데. 네, 또 안 먹을 수 없지. 그걸 또 굳이 외면하기도 그렇고.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안 죽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선에 조금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이 기회는 또 5년 있어야 2030년이나 돼야 다시 오는 기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233, 740도 이제 좀 곁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